어머님, 베란다에 신문지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에요. 한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그날 밤 며느리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냄새나서 진짜 못 참겠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는 몰랐어요. 베란다에서 떨고 있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이것을 참아왔는지. 저는 박순옥, 올해 68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3,000원짜리 티셔츠에 늘어진 추리닝 바지 입고 동네에서 패지나 줍는 할머니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저도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았냐고요? 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놈 박민수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 딱 붙어서 거머리처럼 제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던 며느리 강지혜, 그 여자 때문이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슈퍼 사장님은 늘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수레를 끌고 슈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시선이 느껴졌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60 중반이 넘은 할머니가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다니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침 6시면 저는 이미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어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판지를 주웠어요. 누런 박스, 신문지 묶음, 잡지들. 손수레에 하나하나 쌓았죠. 허리를 구부려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등뼈가 삐걱거렸어요. 68배 몸은 정직했어요.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무릎도 시큰거렸고 손목도 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는데 왜 어머니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냐고. 며느리가 싫어하나 보다고.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고.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제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젊어서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38살이었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들 민수를 무척 사랑했어요. 퇴근하면 늘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 테니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저는 좋다고 했어요. 민수도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넘었어요. 7시가 됐어요. 8시, 9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죠.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저는 민수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기계음만 삐삐삐 울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뇌사 판정이 났다고. 준비하라고. 그날 밤 남편은 그렇게 떠났어요. 38배 저는 과부가 됐어요. 7살 아들을 데리고 혼자 남겨졌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어요. 민수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하늘나라 갔다고 했더니 언제 오냐고 물었죠. 안 온다고 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안고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어뒀다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2억이었어요. 당시로선 큰 돈이었죠. 보험 설계사는 잘 쓰라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민수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교육비로 조금씩 쓰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은행에 비밀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요. 그 통장에 2억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큰 비로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2시간 일하고 나면 아침 6시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들을 깨웠어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중국집 설거지를 했어요.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방은 지옥이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이 끝없이 쌓였어요. 주방장은 늘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접시를 닦고 냄비를 닦고 프라이팬을 닦았어요. 손이 부러터졌어요.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고무장갑을 벗으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했어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서요. 겨울에는 더 혹독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속까지 시렸어요. 손가락 끝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참았어요. 민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면 잠깐 집에 들렀어요. 민수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먹였어요. 학원에 보내고 나면 저녁 7시였어요. 그럼 저는 또 일을 나갔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파트 청소를 했거든요. 계단을 걸레질하고 복도를 쓸고 엘리베이터를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눈 붙이면 3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4시에 알람이 울렸죠.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에 3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몸은 망가져갔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졌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38인데 40 후반처럼 보였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한 달 월급은 120만 원 정도였어요. 월세로 40만 원 나갔어요. 아들 학원비로 30만 원 나갔어요. 나머지 5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쌀 사고, 반찬 사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빠듯했어요. 옷은 사지 못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파는 3,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었어요. 추리닝 바지는 5년째 같은 걸 입었어요. 색이 바래고 늘어났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새로 살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2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돈은 성역이었어요. 5년이 지나자 적금 이자가 붙어서 제법 됐어요. 통장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묵혀두기만 할 게 아니라 움직여야겠다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학원비를 대주긴 했지만 늘 장학금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까지 올라갔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민수가 이 정도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대.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이었어요. 민수가 정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나던 날 아들이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삼성전자였어요. 저는 또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장이 돼서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 대학 다닐 때도 계속 일했어요. 민수가 알바해서 학비 내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공부만 하라고 했죠. 식당 설거지와 아파트 청소를 계속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40 후반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손목은 늘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제가 선택한 그것에 조금씩 넣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들도 몰랐어요. 가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적금 좀 든다고 했어요. 노후 준비한다고. 민수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었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똑같이 살았어요. 낡은 옷을 입고 좁은 월세방에 살고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 눈에는 불쌍한 할머니로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늘 똑같이 물었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 복이 없나 보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할머니가 3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었어요. 골판지를 모으고 신문지를 모으고 고물상에 팔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고물상 주인은 늘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고 계시냐고. 자식들이 뭐 하냐고. 저는 그냥 웃었어요. 당신들이 뭘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강지혜라는 대학 후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쁘게 화장을 했고 말도 곱게 했어요.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민수 오빠 잘 챙기겠다고. 어머님도 편히 쉬라고.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지혜는 저한테 자주 연락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같이 가자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너희끼리 가라고. 결혼식 날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리 연락 안 했다고 했어요. 지금 집이 지저분하다고. 다음에 오라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민수한테 줄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전해주겠다고.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갔어요. 오늘 밥 해줄까 한다고. 며느리는 바쁘다고 했어요. 다음에 오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혜가 요즘 바쁘냐고. 민수는 별로 안 바쁘다고 했어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바쁘다고 하던데요.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혜한테 말해보겠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너희 살림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친정 간다고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보내겠다고.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똑같았어요. 이번엔 민수 회사 사람들 모임이 있다고. 변명은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명절마다 혼자였어요. 추석날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손주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또 거절당할까 봐요. TV를 켰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혼자 방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러다가 손주가 태어났어요. 민준이었어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기 낳았다고.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는데 깨끗해야 하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산부인과 병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손 좀 씻고 오세요. 저는 집에서 씻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다시 씻으라고 했어요. 아기한테 균 옮으면 안 된다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어요. 비누로 3번이나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손주를 보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기 아직 약하다고. 많이 만지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저는 할 수 없이 멀리서 손주를 바라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 너무 예뻤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만질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조리원에 가 있는 동안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산모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퇴원하고 나서 보자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뭐가 창피한가요? 조리원 2주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저보고 아기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아기 피부가 약하다고. 손 많이 타면 안 좋다고.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문턱이 높아졌어요. 미리 연락 안 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항상 뭔가 이유를 대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도 안 열어줬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지금 애기 재우고 있어서 문 열면 깰 것 같다고. 다음에 오라고.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날 피하는 거지?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우리 집에서 며칠만 자라고. 저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랑 손주랑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요. 짐을 싸서 아들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싸늘했어요. 반갑지 않다는 게 눈빛에서 보였어요. 보일러 고장났다며 며칠만 신세 진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방이 없다고. 베란다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겨울인데 베란다에서 자라고요? 거실에서 자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거실은 애기 놀이방이라고 했어요. 장난감이 많다고. 작은 방은요?
작은 방은 민수 서재라고, 책이랑 컴퓨터가 있다고. 며느리는 베란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기 시작했어요. 바스락바스락. 신문지 깔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이불 깔아드린다고. 하룻밤만 참으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잤어요. 신문지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밖에서는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 떨어졌어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떨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시렸거든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조금 잠들었어요. 하지만 5시에 추위에 깼어요.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 있었어요. 하룻밤이 아니었어요. 이틀째도 베란다에서 잤어요. 사흘째도 베란다에서 잤어요. 보일러는 고쳐졌지만 며느리는 제가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방을 내주지도 않았고요. 계속 베란다에서 자라는 거였죠. 셋째 날 밤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누워서 떨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야, 진짜 냄새나서 못 참겠어.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얘기였어요. 폐지 주우러 다니니까 그 냄새가 옷에 배어 있다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보일러는 진작에 고쳐졌다고. 근데 눈치도 없이 계속 있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또 착한 척하면서 엄마 좀 잘해주라고 할 거라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냄새나서 못 참겠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베란다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며느리한테 들킬까봐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가? 한겨울 베란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신문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몸은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고 준비한 게 이것 때문인가. 며느리한테 폐지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려고 이렇게 산 건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려고 30년을 참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참자.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말자.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어요. 며느리, 명심해. 너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집에 간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반가운 듯 웃으며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간다고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뒤에서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곧장 어딘가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절대 상상도 못할 곳으로요. 저는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 방향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수첩이었죠. 그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몰랐던 주소들, 아들도 몰랐던 주소들, 아무도 몰랐던 주소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건물 앞에 섰어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죠. 저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5년 전에 처음 봤던 건물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들은 몰랐죠. 제가 누군지. 3층으로 올라갔어요. 맨 끝 방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금고가 하나 있었죠. 저는 금고 앞에 앉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펼쳐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이것을 지켜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각오해.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며느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절대 상상도 못할 곳에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택 부동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박순옥입니다. 기억하시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건물들 전부 팔려고요. 빨리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부요? 8개 전부 다요? 네, 전부요.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겠어요? 한 달이요? 그건 너무 급하신데요. 급해요. 반드시 한 달 안에 팔아야 해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선택이죠.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폐지 주우는 할머니 복장 그대로 왔거든요. 낡은 티셔츠에 색바랜 추리닝 바지. 사장님은 당황한 듯 물었어요. 박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이 건물들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파시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이런 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역삼동 건물, 서초동 건물, 송파 건물, 강남 건물.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소유주 박순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된 건물들이었죠.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시세가 대략 300억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28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0억?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건물 5개가 팔렸다고, 매수자들이 줄을 섰다고, 강남 건물이라 급매로 나오니까 순식간에 팔린 거였죠. 2주일 만에 나머지 3개도 팔렸어요. 총 매각 금액은 310억이었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 240억이 제 손에 남았어요. 통장에 240억이 들어왔어요.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고,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저는 웃었어요. 이제 와서 VIP라니. 저는 30년 동안 이 돈을 혼자 만들어 왔는데 말이죠.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이 큰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월세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죠. 30년 동안 살았던 방이에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천장에는 얼룩이 졌어요.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고 싱크대는 녹이 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낡은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빨래가 걸린 베란다, 깜빡이는 형광등.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보였죠. 저도 그중 한 명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명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이신가요? 유산 상속 관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고급 빌딩 20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제 차림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담실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건물 매각 서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변호사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놀람이 아니라 존중의 눈빛이었어요. 이게 전부 고객님 명의시군요. 네. 제가 30년 동안 모은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10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겁니다. 둘째, 60억은 손주 명의로 신탁을 만들 겁니다. 단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며느리는 절대 건드릴 수 없게 해주세요. 셋째, 나머지 80억은 제가 쓸 겁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며느리분은요?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아드님은요? 아들도 빼주세요. 아들이 번 돈으로 살면 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자선단체 기부계약서, 손주 신탁 설정 서류, 그리고 유언장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자선단체 기부 100억,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노인요양원에 나눠 기부하기로 했어요. 손주 신탁 60억, 민준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며느리는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설정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 신탁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부모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손주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민준이는 제 피를 받은 아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유언장도 확인했어요.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없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청담동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재벌들이 가는 식당이라고. 1인당 30만 원짜리 한정식을 내놓는다고. 네, 미담한 정식입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예약하고 싶습니다. 언제로 도와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요. 4명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순옥입니다. 네, 고객님.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룸은 별도 룸차지 50만 원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마지막 순간만 남았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니? 토요일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엄마가 밥 사주고 싶어서. 지혜랑 민준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 전화 너머로 민수가 놀란 듯 말했어요. 엄마가요? 밥을요? 응. 청담동 미담한 정식이라고 하니? 거기서 보자. 엄마,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거든. 진짜요? 엄마 무슨 돈이? 토요일에 보면 알게 될 거야. 꼭 와. 지혜한테도 말해.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었어요. 3,000원짜리 티셔츠, 색바랜 추리닝 바지. 거울을 봤어요. 68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해준 모든 서류, 그리고 핸드폰도 챙겼어요. 핸드폰 안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며 한 말. 냄새나서 진짜 못 참겠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떨면서 녹음했던 파일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미담한 정식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박순옥입니다. 아, 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맨 끝 방 문을 열었어요.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한지로 만든 벽지, 은은한 조명, 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나무 테이블,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손님들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기다렸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며느리 지혜가 민준이를 안고 들어왔죠. 엄마.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일어나 손주를 봤어요. 민준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민준아, 할머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저를 피했어요. 며느리 품에 파고들며 울먹였어요. 지혜가 달랬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손주도 저를 무서워하는구나.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앉아요.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민수와 지혜가 앉았어요. 지혜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님, 여기 진짜 비싼 데잖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직원을 불러 음식을 주문했어요. 30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였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 한우, 대게, 전통 한정식.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긴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먹어. 지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고급 식당은 처음인지 신기한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전복을 먹고 한우를 먹고 대게를 먹는 모습을.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지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 말이요? 무슨? 베란다에서 잘 때 말이야. 내가 뭔 말 들었는지 아니? 순간 지혜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너는 몰랐겠지.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뭘 했는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진짜 냄새나서 못 참겠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일러는 진작에 고쳐졌거든. 근데 눈치도 없이 계속 있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혜는 숨이 멎은 듯 굳어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산 게 30년이야. 남편 죽고 혼자서 민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 민수 밥 먹이고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켰어. 그게 다 뭐였을까? 며느리한테 폐지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려고 그렇게 산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지혜가 이럴 줄. 너도 똑같아, 민수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는 엄마가 곰팡이 나는 월세방에서 사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잖아.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너희 눈치 보느라 전화도 못했어. 명절에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너희는 뭐 했어?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봐.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민수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게 강남 건물 등기부등본이네요? 맞아. 역삼동 건물이야. 30년 전에 내가 산 거야.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서초동 건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류가 테이블 위에 쌓였어요. 송파, 강남, 또 서초, 역삼, 논현. 총 8개야. 내 명의로 된 건물이 8개였어.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지.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은 건물 하나였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또 건물을 샀어. 그렇게 하나씩 늘려간 거야. 너희는 몰랐겠지. 폐지 줍는 할머니가 300억 건물주였다는 걸. 민수가 숨을 헐떡였어요. 300억이요? 응. 작년 시세로 그 정도였어. 근데 이제는 없어. 지혜가 놀라 물었어요. 없다고요? 무슨?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다 팔았어. 한 달 전에 전부 매각했어. 310억에 팔렸고 세금 떼고 240억이 남았어. 방안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혜는 말을 잃은 듯 서류만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 첫째, 10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고아원, 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지혜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둘째, 60억은 민준이 명의로 신탁을 만들었어. 민준이가 20살 될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려. 부모라도 하지 못해. 변호사가 철저하게 관리하거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80억은요? 그건 내가 쓸 거야.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자선단체로 가. 너희 이름은 없어. 한 푼도 안 가.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데 무슨 짓이야? 너희한테 줘야 할 의무라도 있어?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베란다 신문지 위에서 떨 때 용서를 빌었어야지. 냄새난다고 친구한테 전화할 때 생각했어야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생각했어. 60억 신탁 만들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거야. 근데 너는 한 푼도 못 건드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해. 근데 실망했어. 너는 엄마보다 와이프 편을 들었어. 엄마가 힘들어할 때 한 번도 편 들어주지 않았어. 그게 제일 아팠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 잘하고 가. 계산은 다 했어.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지혜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로 나왔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잘 먹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사에 갔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여행을 원하세요? 호주요. 편도로요. 편도요? 이민 가시나요? 비슷해요. 거기서 살 생각이에요.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다음 주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 있습니다. 예약해 드릴까요? 네. 항공권을 끊었어요. 시드니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여행사를 나와서 부동산에 갔어요. 월세방 계약을 해지했어요. 30년 살았던 방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짐을 쌌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낡은 가구, 오래된 이불, 쓰던 그릇들. 30년 동안 모았던 것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과거를 지우는 기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큰 캐리어 하나만 끌고 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했어요. 수속을 밟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면세점을 지나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너도 잘 살아. 민준이 잘 키우고. 그리고 지혜한테 전해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특히 부모를. 전송을 눌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껐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었어요. 평생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이었죠. 넓은 좌석에 앉았어요. 승무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편하게 앉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던 나라였죠. 이제 떠나요. 새로운 곳으로 가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죽음, 혼자 아들 키우던 시절, 설거지하던 손, 청소하던 밤들, 그리고 베란다에서 떨던 그 겨울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눈을 떴어요.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어요. 드실래요? 네. 고급스러운 식사였어요. 스테이크, 와인, 디저트.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아름다웠어요. 10시간 후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한국은 한겨울이었지만 호주는 한여름이었죠.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갔어요. 시드니 해변가에 있는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죠.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상관없었어요. 80억이 있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변을 산책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명의 할머니였어요. 자유로운 할머니. 점심에는 해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책을 읽었어요.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요. 저녁에는 레지던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했어요. 한국 어르신들도 있었고 호주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다들 친절했어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좋은 나라죠. 여기는 어떠세요? 천국 같아요. 정말이었어요. 여기는 천국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돈 걱정은 없었어요. 80억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한테서였어요. 손주 신탁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선단체 기부도 잘 진행됐다고. 저는 안심했어요. 민준이는 잘 자랄 거예요. 60억이면 충분하니까요.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화가 났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다도 주황빛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참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아들 잘 키우려고?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자유로워지려고, 언젠가는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시드니 해변의 석양 앞에 자유롭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레지던스에 사는 한국 할머니였어요. 석양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요. 적응은 잘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가족은 한국에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있긴 한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가족 때문에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석양이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보라빛으로 변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저는 일어나 레지던스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갔어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는 잘 있어. 걱정 마. 너도 잘 살아.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전송을 눌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며칠 후 저는 레지던스 로비에서 한국 신문을 봤어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거였죠. 신문을 펼쳤어요.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있었어요. 익명의 기부자, 고아원에 100억 기부. 제 기부 기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저처럼 힘들게 자란 아이들이요. 신문을 덮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해변을 산책할 거예요. 오늘도 바다를 볼 거예요. 오늘도 자유로울 거예요. 30년 동안 폐지를 주었던 할머니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그냥 박순옥이에요. 68배 자유로운 여자예요. 바다를 보며 웃는 여자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더 이상 참지도 않아요.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배웠어요. 레지던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몸이 유연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얼굴에서 주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니, 표정이 밝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죠. 친구들도 생겼어요. 레지던스에 사는 한국 할머니들, 호주 할머니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바다를 걸었어요.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 지금쯤 많이 컸겠죠. 말도 하고 걷고 뛰어다니겠죠.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민준이한테는 60억이 있어요. 잘 자랄 거예요. 할머니가 없어도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민수가 연락을 했다고.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변호사는 거절했다고. 제가 그렇게 지시했거든요. 저는 안도했어요. 민수도 이제 포기했겠죠. 이메일 끝에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손주분 신탁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또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 햇살. 저는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살아요. 제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며느리 강지혜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마 후회하고 있겠죠. 240억을 날렸으니까요. 아니, 처음부터 자기 거였던 적이 없으니까 날린 것도 아니죠. 그냥 꿈이었던 거예요. 폐지 할머니한테서 돈을 받겠다는 꿈. 하지만 폐지 할머니는 사실 300억 건물주였고 그 돈은 며느리한테 한 푼도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시어머니를 베란다에서 재운 것을, 냄새난다고 말한 것을. 하지만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저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석양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입니다. 며느리가 상상도 못한 할머니의 두 번째 얼굴. 그건 자유였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 거니까요.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거니까요. 며느리, 명심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부모를. 그리고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저처럼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존엄성까지 포기하지는 마세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까지 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선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사람을 존중하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려요.